일단 학기 초 업무인데 졸업 처리, 입학 처리, 진급 반편성, 교육 과정, 담임 편성, 동아리 편성, 권한 관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용 서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이스 서버가 존재하지만 학생들 개인 정보가 누출되기 때문에 교육용 서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교육용 서버는 자료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2021년이죠. 앞으로 이 나이스는 향후 2년 정도 사용이 될 것이고요. 2년 후에는 새로운 나이스가 개발이 됩니다. 지능형 나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뭐 큰 불편은 없는데 조금 더 편하게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를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지능형을 좀 도입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나이스를 쓰는데 잘못 쓰는 경우에 미리 나이스가 좀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나이스를 쓸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권한 관리 이런 거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지요. 좀 쉽고 편안한 나이스가 아마 되도록 개발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입학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뉴에 보면은요, 입학이란 메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입학 관리 하나밖에 없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은 여기에 고입 원서 관리라든지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입학 시스템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그 부분은 쪽 입학 관리랑 요 밑에 존재하는 것은 요 아랫부분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요 부분은 강원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이스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 강원도에서 이 입학 시스템을 개발을 했냐면요, 시도 교육청마다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급하는 데 있어서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들이 전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 시스템을 함께 사용할 수가 없어서 도에서 개발해서 올려놓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이쪽 시스템에서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입학 관리에 입학 대상자로 바로 들어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전형과 학교장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교육감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평준화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배정을 한 이후에 그 배정된 자료를 아마 엑셀 파일로 학교에 내려주었을 겁니다. 그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학생 입학 대상자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 비평준화 지역과 그 다음에 평준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교장 전형입니다. 학교장 전형인 학교에서는 입학 대상자 관리에서 학생들을 개별 추가를 하든지 일괄 추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학생들 자료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학교 추가됐는데요, 입학 대상자 관리에 들어가니까 학생이 아무도 안 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학생들을 추가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가 있죠. 여기 재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졸업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이야기하고요. 졸업생은 재수생을 이야기하고요. 기타 이제 검정고시가 되어 있는데, 재학생 해가지고
개별 추가를 해서 중학교 학교 찾기, 만약에 얘가 춘천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춘천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게 떠야죠. 근데 이건 테스트 연습 서버이기 때문에 학교 자료가 뜨고 있지가 않습니다. 학교를 선택을 한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년반인데, 이 학년반은 중학교의 학년반입니다. 지금 나이스 입학 시스템에서 개선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중학교의 학년반이 그 나이스 입학 시스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될 수 있냐면, 학생 이름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학년반을 찾다 보면 동명이인일 경우에 다른 학생들을 잘못 끌고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해서 입학 시스템에서 중학교 학년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헷갈릴 부분이 없죠. 학년반 해가지고 같은 반에 그 동명이인이 비교적 적고요. 이따 그러면 생년월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쪽에 학생이 뜨게 되면 이 학생을 선택을 해서, 자, 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쪽으로 학생들이 넘어가게 되죠. 이럴 때는 이제 반드시 이 과정하고 요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열이 과목이 굉장히 일반계 특성화고 전문계인데, 과목 학과가 굉장히 다양한 학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여기 리스트가 쭉 오게 되면은요, 본교 확인, 자료 도착, 요 부분이, 자료 도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에서 지금 현재는 졸업 처리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전 일과 승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마 자료 도착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자료 도착이 미도착으로 뜨게 되면은요, 자, 여기 입학 대상자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좀 미도착이라고 나오죠. 이런 것처럼 여기 미도착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학생 자료는 학적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중학교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전송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우리 학교로 오기로 하고 입학 시스템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입학을 해서 합격 판정까지 받았는데, 이 학생이 타 시도로 전출을 가겠다 그래서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여기 체크박스에서 체크를 한 다음에 삭제 있죠? 삭제를 통해서 여기 삭제, 여기 체크박스 이쪽에 있을 거예요. 삭제를 하면 그 학생은 더 이상 우리 학교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학 전 전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죠. 입학 전에 전학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학적이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학생을 여기서 삭제를 하고 그 학교에서 등록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게 원활치 않다면 일단은 이 학생을 우리 학교로 받아서 3월 2일자로 전학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우리 학교로 온다고 해서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학생을 받았습니다. 학적 반영 시켜가지고 전부 다 아이들 자료를 끌어왔는데 3월 달이 됐는데 이 학생이 안 온 거예요. 알아보니까 타 시도에 이 학생이 이제 입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요, 자, 학교 정보에 가면은요, 학생 자료 개별 삭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학생을 성명치고 조회를 하면 학생 자료가 뜰 거예요. 그 학생을 클릭해서 학생 자료를 삭제하게 되면 이 학생이
자료가 좀 몽땅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적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삭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밑에 보니까 해당 학생 자료를 복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구가 보이시죠? 그래서 학생 자료는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할 때는 조심해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입학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학 대상자들을 전부 다 이제 자료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으면 학적 일괄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학적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학적이 생성이 되고 나면은요, 이 자료가 어디서 뜨게 되냐면 학적 메뉴에 뜨게 됩니다. 학적 메뉴에 반편성 선행 작업에서 입학 조기 진급 유급자 관리에서요, 입학 대상자 보면은 조금 전에 연습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요 부분이 뜨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기 진급이 있거나 유급자가 있을 경우에 요 부분에서 관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자, 그럼 입학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졸업을 조금 뒤로 미루고요. 진급 반편성부터 말씀을 드린 다음에 졸업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진급이라고 하면은 1학년 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급이 그냥 자동으로 3학년 올라가니까 조기 진급에 해당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조회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1학년 학생만 조회가 되죠. 왜냐하면 2학년은 해당이 안 되니까. 이 학생을 만약에 조기 진급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 학생은 이제 3학년 과정에서 반편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 유급자가 생성될 수가 있어요. 자, 유급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만 1, 2, 3학년이 다 해당이 되겠네요. 3학년 같은 경우에 졸업 처리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죠. 수업 일수가 3분의 2 이걸 마치지 못한 학생들은 유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 2, 3학년이 다 뜨고 있죠. 그래서 만약 2학년에서 이 조회를 해가지고 이 학생은 유급을 시킬 거예요 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은 반편성 관리에 있어서 지금 2학년이어서 3학년으로 진급을 해야 되겠지만 다시 2학년 학생의 진급 반편성에 내용이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급 대상자를 생성을 하게 되면 입학생 한 명이죠. 여기 생성을 하면 진급 대상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생성을 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기 진급자 한 명 있고 유급자 한 명 있고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까지 했는데 만약에 입학생의 문제가 생겼어요. 입학생의 문제가 생겼으면 여기 생성을 일단 취소해야 됩니다. 입학 생성을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입학 시스템에 가가지고 입학 시스템에 가서요. 입학 가세요. 학적 일괄 생성한 부분을 생성을 취소합니다. 취소하고 다시 대상자 관리에서 필요한 학생들을 더 불러오거나 또는 더 삭제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 거친 다음에 다시 학적을 생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적에 와서요. 반편성 선행 작업에서 진급 대상자 생성해서 다시 생성을 해줘야만 진급 처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대상자 조회는 그냥 조회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편성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편성은 일괄 반편성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아마 학교에서 나이스에서 일괄 반편성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스의 성적 자료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반편성 고사를 뭐 별도로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학교는 거의 그 존재하지 않고요. 이 재학생 같은 경우에 반편성 기준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그 생성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진급 처리를 하게 되면 반편성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적은 나름대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겠으나 학교에 따라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는 사이가 너무 안 좋거나 또 사이가 너무 좋거나 또는 몸이 불편한 아이인데 이 학생이 너무 잘 도와줘서 같은 반에 배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라이스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배려까지 하게 하면서 성적 반편성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학교에서는 아마 엑셀의 도움을 받아서 반편성을 하는 학교들이 많을 거고요. 그 엑셀을 이용한 반편성을 해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반편성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학생이 요거 1학년이기 때문에 좀 적지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입학생 반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재학생 반편성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입학생 같은 경우 이제 한 명만 놓기 때문에 여기 7차 1반 2반 중에서 선택을 해서요.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은 이제 일반으로 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 3학년은 이쪽에서 합니다.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2반으로 다 보낸다 그러면 선택을 해가지고 일괄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이게 2반으로 다 가게 되고 요게 배정이 안 된 게 있죠. 왜냐하면 얘는 조기 진급을 아까 선택을 했기 때문에 3학년에서 1, 1학생이 뜨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 안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이 되겠죠. 자, 3학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예. 자, 일단 3학년은 의미가 없네요. 1, 2학년만 의미가 있죠. 1, 2학년만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1반이 있고요. 2반이 있고요. 자, 이렇게 반을 선택을 해서 이게 뭐 개별적으로 해서 상관이 없어요. 뭐 1반 들어가고 2반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이 가능하고요. 아까 저희가 1학년에서 보면은 3학년, 3학년 여기 3학년 요것도 3학년에서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조기 진급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반편성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 좀 쉽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계열 확실히 과가 나눠져 있어서 과로 분류되어 있을 때는 이게 한꺼번에 일괄 적용을 하면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바뀌죠. 그리고 요즘에는 문과나 이과 계열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하려고 그러면 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역 수정은요, 뭐 여기서 수정하셔도 되고 개별 반편성에서 수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굳이 반편 내용을 이 밑에서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별 반편성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학생 만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죠. 진급학년 전체를 하게 되는데 자,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작업을 실행하게 되면은 요건 생년월일 순으로 이제 되고요. 요거 일부만 해볼게요. 2학년 전체만 해볼게요. 자, 작업 시작. 전체 작업이 안 돼. 1학년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이 실행되겠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생년월일에 따라서 발달 단계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는 성명순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성명서 작업을 실행하게 되면 반편성에 대한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이렇게 번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번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하실 때는 만약에 이 학생이 전학 예정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겠죠. 맨 뒷번호로, 그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약 동명이인이 같은 반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한 명은 앞쪽으로 번호를 주고 한 명은 좀 뒤쪽으로 번호를 줬으면 좋겠다. 이럴 경우에도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은 여기서도 가능하지만요. 기본학적 관리에서도 가능해요. 기본학적 관리에서 기본 신상 관리를 보면은 자, 주의를 누르면 여기 번호 수정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번호를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번호가 여기서 수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는 어느 곳에서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단편성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편성 조회는 두 가지로 조회할 수 있어요. 반편성 조회 이전반, 배정반. 이전반이라고 하면은 지금 1학년이 2학년 올라간다 그러면 1학년 반 기준으로 조회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2학년 기준으로 조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조회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진급자 학적 반영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요게 지금 정규 서버에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게 테스팅 서버이기 때문에 자, 이게 3월 1일자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적 반영을 하다 보면 1학년으로 진급은 뭐가 되냐면 입학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3월 1일자로 입학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생각 없이 누르다 보면.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입학생은 3월 1일까지는 아직 학생 신분이 아니거든요. 3월 2일자로 학교장에 입학 허가 선언을 듣고 입학식을 거행해야 진정으로 이제 입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3월 2일자가 되겠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학교를 나오지 못했지만 3월 2일자 입학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휴업일로 진행을 했죠. 4월 달에 학교 나와가지고 어떤 학교는 4월 달 입학으로 적은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학교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미 학년도가 지나가면은요, 그러면 정정대장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데 양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수고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날짜를 잘 보셔서 진급을 시키되 2학년 3학년 진급은 3월 1일자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적 반영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기본학적 관리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거 하기 전까지 어떤 작업이 돼 있어야 되냐면 일단 그 진급하는 학생들의 학적부가 기록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감 처리도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정정대장이 결제 중이라면 안 됩니다. 결제가 다 끝난 다음에 결제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료 반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서 학적 반영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 꼭 인지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진급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온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그 자가진단 앱 있죠. 자가진단 앱을 생성할 때 그 명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명령을 나이스 시스템에서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신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대부분 신학기가 3월 2일자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교육부에서 진급을 미리 시키세요 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일선에 굉장히 큰 혼란을 주었죠. 제가 강원도 교육청 장학사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여러모로 이제 연락을 취해 봤는데 그건 일종의 권장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입장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반대를 했냐 그러면 사실 날짜에 따라서 그 학생이 진급하는 게 맞아요. 학적 반영이.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이 2월 24일입니다. 학적 반영을 다 시켰어요. 그럼 이 학생은 지금 2학년으로 진급했으면 지금 1학년의 학생이 아니라 이미 2학년이 된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전학을 가겠다고 왔어요. 대부분 2월 달에 전학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그 2월 달에 전학을 해서 그 전학 온 학교에서 진급 반편성을 하게 되면 그 명렬표가 순서에 따라서 제대로 잘 나오게 되죠.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2월 달 전학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학교는 진급을 시켰어요. 그런데 전출입과 관련된 다른 학교는 진급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학년이 맞지를 않죠. 그럼 전출입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학적 반영한 걸 취소를 하고, 그죠? 다시 전출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학적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매우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문이 좀 특이한 경우로 발생이 되었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뭐 동요를 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업은 제 판단으로는 2월 28일 날 오후에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3월 2일 날 출근하셔서 학적 반영만 눌러주면 되니까 물론 그 뭐 승인 요청도 뭐 해야만 하겠지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입학 시스템과 진급 그리고 반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졸업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대부분 학교에서는 아마 졸업 수료 처리를 한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도 아마 안 한 학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자, 졸업은 일단 조기 졸업자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여기는 2학년만 이렇게 리스팅이 되죠. 그렇지, 이 학생이 뭐 대부분은 이제 뭐 그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지금 조기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진학 학교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이 이제 조기 졸업자로 등록이 되겠죠. 강원도에서 조기 졸업을 시행하는 학교는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아마 조기 졸업이 올해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아마 조기 졸업을 시행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을 거고요. 나이스에서 조기 졸업은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죠. 여기서 등록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조기 졸업을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기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3년의 교육 과정을 다 마쳐야만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문제 출제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학생이 3년 동안에 배울 내용을 배운 근거 서류를 전부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조기 졸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산 학교에서 조기 졸업을 한 명 만든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수료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 수료자로 등록을 해서 처리할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거의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업 수료 대상자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생성이 3학년 학생이 생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는데 한 명 등록한 학생이 있었죠. 아까 조기 졸업 여기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졸업 수료 대장 번호 부여가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학교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나이스 시스템에서는 졸업 학년도라고 하는 게 대부분 학교에서는 졸업한 연도, 대부분 뭐 2월 달에 졸업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31일 졸업하는 학교도 있긴 있지만 뭐 2월 달 또는 1월 달에 졸업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021년 졸업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스 시스템에서의 졸업 학년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학생이 가장 길게 학교를 다닌 그러한 학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뭐 2월 달에 졸업했든 1월 달에 졸업했든 올해 졸업했든 작년 말에 졸업했든 2020년도에 주로 학교로 다닌 학생은 졸업 학년도가 2020 학년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작업하다 보면 또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졸업 일자예요. 졸업 일자를 이거를 반드시 제대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졸업 회차는 나이스가 갖고 있어요. 요거는 별다르게 뭐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졸업 대장 시작 번호도 나이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졸업생 끝번호 플러스 1번이 여기 나타나거든요. 수료는 거의 없지만 1번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자, 그래 졸업 대장 번호를 부여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성명순, 주민번호순이 아니라 학적 편제순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학과 편제순, 학과 포함을 하게 되면 이 아래 설명이 되어 있죠. 계열, 학년, 학과, 반, 번호 순대로 체번이 되니까 3학년 1반 1번이 제일 앞선 번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끝반 끝번호가 제일 마지막 번호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졸업 대장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적 반영 이전에요, 졸업 수료 대장 출력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 졸업 대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출력을 누르게 되면 졸업 대장이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졸업일자, 졸업 대장 번호가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어요. 자, 나이스에서 출력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졸업 대장입니다. 이 졸업 대장을 출력을 하셔서 밑에 결제란이 있죠. 결제를 맡으셔서 행정실로 이관을 해서 요거는 보존 서류입니다. 반드시 출력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출력은요, 지금 시점은 아니에요. 2월 28일이 되면 나이스에서 아마 정정대장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 정정대장이 마무리가 되면 그 정정대장을 출력을 해서
증빙 서류와 같이 꼭 철해 두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정정대장은 사단 결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사단 결제가 아주 필연적으로 안 되는 학교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교사 수가 너무 부족하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단 결제를 맡아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정대장은 또 하나는, 정정대장은 기결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정대장은 삭제도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뭔가 오류를 발견해서 정정을 했어요. 그리고 학적 반영까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료 반영까지요. 근데 그 오류를 고친 게 잘못 고친 거예요. 그것 자체도 또 오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정대장 기결 취소도 안 됩니다. 삭제도 안 돼요. 그러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정대장을 써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번에도 한 분이 여쭤본 분이 계셔요. 정정대장을 쓰다가 우리가 출결 자료는 꼭 세 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근데 출결 자료가 4줄인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재입학생, 복학생이죠. 편입생 같은 경우에도 과거 자료가 남아 있어서 그걸 받게 되면 출결 자료가 4줄이 됩니다. 그럼 4줄이 되면은 과거 연도의 출결 자료를 삭제를 해야 돼요. 정정대장을 통해서. 자, 과거 거는 항상 정정대장 써야 되죠. 현재 연도 자료는 정정대장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학년도 자료 중에 정정대장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성명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주민번호가 바뀌었다거나. 성명과 주민번호는요, 요거 잠깐만 갔다 올게요. 학적에서 기본학적관리에서요, 기본신상관리에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성명 고치면 돼요. 이 학생이 아니라 이렇게 고치면 쉽게 고쳐져요. 주민등록번호 이것도 뭐 고치고 해가지고 저장하면 바로 고쳐져요. 뭐 해가지고 고쳐지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고치지 말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근거 서류를 갖추어서 정정대장을 통해서 고쳐달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게 박스는 되어 있는데요, 박스는 되어 있는데 커서가 안 나타나요. 주민등록번호에 죽어 있죠. 그래서 2, 3학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학년은 가능하지만 그거는 정정대장을 통해서 반드시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졸업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여기 보면은요, 대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출결 자료가 4개인 경우에는 하나를 삭제하는 게 맞는데, 어떤 분이 잘못해가지고 출결 자료가 3개밖에 없는데 1개를 지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운 건 지울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굉장히 화면에 안 보여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저는 아직까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런 실수를 이렇게 저지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졸업생 학적 반영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폭 관련이죠. 학폭 관련. 학폭 관련해가지고 1호, 2호, 3호부터 9호까지 있죠. 1357 이런 부분은 그 졸업과 동시에 삭제라고 옛날에 표현을 했는데, 이 동시라는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죠. 졸업 이후에 졸업생 학적 반영하기 전까지 정정대장을 통해서 학교 폭력상 수정해가지고 삭제를 해야 되고요. 2년 이후에 삭제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삭제하지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폭력으로 제적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삭제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졸업 처리도 학생들이 그 자료가 완벽하게 입력이 되고요. 그다음 학교 생활기록부 마감이 또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중간에 정정대장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 정정대장 결제는 물론 자료 반영까지 완결이 되고 난 다음에 완전 무결하다 싶으면 졸업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 졸업 처리는 졸업 수료생 학적 반영으로 해서 승인 요청을 통해서 학적 반영 버튼 승인이 끝나면 버튼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그 학생부 출력 부분이 이제 여러 군데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학생부를 출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가급적 출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출력해서 나오는 순간 개인정보가 됩니다.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출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용 용도가 끝나면 반드시 파쇄기를 통해서 파쇄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 학교에서 어떤 대조 작업이라든지 확인 작업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학교생활기록부 보면은요, 학생부에 보면 여기 그 출력에 보면은요, 항목별로 해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항목별로 출력을 해 두시면 오류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수월하고, 그 다음에 물론 여러 학생들의 자료가 들어있지만 어떤 개인 학생들의 자료만 집중적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출력이 필요하다면 이 항목별 조회를 통해서 출력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하자면요, 자, 일단은 순서는 졸업, 입학, 진급 반편성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이 나이 시스템은 테이블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학년 테이블을 지워내고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꼭 그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은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켜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졸업 처리를 하기 전에 정정대장,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마무리, 완결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정도는 아마 졸업 처리가 다 돼 있거나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너무 늦지 않게 진행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입학 시스템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개별 등록이나 또는 여기 보면은 조회를 누르게 되면 학적 일과 생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관리의 등록 버튼이 안 뜨죠. 자, 여기 일괄 생성을 제외하려면 저 학적 버튼부터 또 차례대로 취소를 해야만 작업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을 안 드린 부분 중에 일괄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학적 메뉴에서 반표 선행 작업에서 진급 대상자 요거를 생성을 취소를 할게요. 그리고 입학에서 입학자 학적 일괄 생성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입학 대상자 관리를 가서 조회를 하면
자, 일괄 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일괄 추가 메뉴가, 잠깐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교육청으로부터 학생들 자료를 넘겨받는 학교들 있죠. 교육감 전용으로.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일괄 추가 가능합니다. 엑셀 파일로 만드는데요. XLS 되고요. CSV 여러 가지가 다 돼요. 파일은. 그 다음에 출신 학교 코드, 요거는 중학교 코드입니다. 예시는 B로 되어 있지만 강원도의 모든 중고등학교는 K로 시작을 합니다. 오로지 한 학교 K로 시작되지 않고 A로 시작되는 학교가 있어요. 강원 4대 부고가 교육부 직속이기 때문에 A로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다 K로 시작을 하죠. 학교 번호, 학생,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명 이름이 들어갔고요. 반코드, 번호, 학년 해가지고 반 번호 학년이죠. 요런 순으로 해가지고 학생 자료를 만들어서 이 찾아보기를 통해서 가져와서 일괄적으로 저장을 하면 그리고 조금 더 입력하는데 좀 수월함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학을 시키고 나면 그러면 학적 메뉴에서요. 자, 여기에 반편성 관리 선행 작업에 진급된 생성에서 여기 안 나타났죠. 이제 입학생이 안 나타난 건 아까 학적 생성을 취소했기 때문에 안 나타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반편성 관리에서 주로 개별 반편성이나 아니면은 뭐 일괄 반편성도 가능한데 입학생이 없기 때문에 안 뜨는 거고요. 자, 여기 이걸 통해서 반편성 작업을 진행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반 번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진급자 학적 반영을 누르시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진급자 학적 반영 시에 날짜 정확하게 고려를 하셔야만 에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 담임 편성, 동아리 편성, 권한 관리, 그리고 학사 일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학교 정보를 일단 볼게요. 학교 정보에서 기준연도 학기를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은 교무학년도가 2020이고 수업학년도가 2021학년도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신학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신학기가 된 다음엔 이것도 2021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학교마다 학기 종료일이 다르죠. 1학기가 언제까지고 2학기 언제까지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맞추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분이 계신데요. 그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자, 만약에 우리가 8월 16일부터가 2학기다 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에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1학기고요. 수업학기 2학기는 이게 8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2학기다. 이렇게만 설정하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그럼 완벽하게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1학기 끝과 2학기 시작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방법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020년 2학기를 둘 거고요. 2020년 1학기를 둘 거고요. 자, 이 문제는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간 관리자가 이 학기 조절은 가능한데요. 나의 시스템이 서버가 한 군데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한 분이 바꿔놓으면 이 시스템 전체가
교무학년도 수업학년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무학년 수업학년도가 바뀌어지면 작업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학년도나 또는 학기를 달리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미리 학교의 구성원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학년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 기준 정보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기준 정보라고 하는 게 없으면 그 학생들 교과서 등록이 주문이 안 돼 가지고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 그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반정보 관리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 1반과 2반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반정보 관리에서 기본적인 거는 삭제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여기 보면 성적 반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정보 관리를 여러 번 지웠다 썼다 하면은요, 이 반코드는 자동적으로 나이스가 부여를 해줘요. 그리고 이 반코드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성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OMR 카드에서 학생들이 반을 마킹을 했을 때 그 마킹한 것이 이 반코드와 매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입력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반코드가 2반이 2가 돼야 되는데 03이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2반의 학생들은 2반으로 성적이 들어가려면 03으로 마킹을 해야만 된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아래 보면 성적 반코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지금 얘가 1반이지만 성적 반코드는 내가 뭐 8반으로 쓰겠어요 라고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얘는 성적 반코드는 08로 받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반코드가 일괄적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적 반코드를 따로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의 경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성적 반코드를 입력해서 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성적 수정 이력 주의까지만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성적 수정 이력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계셔요. 왜냐하면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3년이나 4년 만에 한 번씩 받는 그러한 감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감사관이 오게 되면 혹시 여기를 뒤져가지고 이 성적 수정을 왜 했어요? 라고 좀 물어보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성적 수정 이력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적 처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원활하게만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성적 수정 이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더라도 성적 처리를 잘못했어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죠. 수정 이력이 굉장히 많아도 끝까지 성적 처리를 실수 없이 해냈어요. 그럼 문제될 거는 없지요. 답변은 해야 될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화면은 크게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메뉴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학사 일정 관리부터 좀 볼게요. 자, 행사 코드 관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자, 이게 빨간색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쓰는 것들은
여기에 코드가 있으면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코드가 없으면 추가를 해야 돼요. 만약 행사명에 뭐 담임 생일인데 담임 생일은 담임이 휴업일로 하고 싶다. 뭐 학생은 비반영을 하고 전일제 행사를 뭐 생일 행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저장을 하게 되면 자 담임 찾아볼게요. 가나다 순이 되겠죠? 자 담임 생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행사가 없으면 코드를 입력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연간 학사 일정 관리가 가능하고요. 자, 2028년도 졸업 조회를 해보면 지금 토요 휴업일이 들어가 있죠. 학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2학기는 안 들어가 있지요.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는요. 여기 주 5일제 적용을 해서 공일 정보를 생성을 눌러주면은 토요 휴업일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경일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교기념일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담임 생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월요일이 담임 생일이다 이러면 일괄 등록을 통해서 자 2월 4월이었죠. 4월 뭐 5일이다. 그 다음에 1학년만 하겠다. 그죠? 행사 코드를 찾아서 여기 담임 생일 있죠. 그래서 행사 제보는 케이크 자르기. 하여튼 여기서 일괄 등록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이제 담임 생일 1학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등록을 해줘야만 그 학년도에 그 수업 일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일별 실수업 일수를 보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에 따라서 며칠씩 학교 나와요 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시간표상으로 행사가 목요일에만 집중이 되면은 그 과목 이수시간 채우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뭐 수업을 금요일과 교체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행사 자체를 다른 요일로 옮기거나 이러한 것 때문에 요일별 실수업 일수 보기 이런 부분이 생겨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기타 일정 관리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써도 되게 좋아요. 기타 일정 관리로 해서 한번 써볼까요? 추가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24일이죠. 여기서 정보원에서 연수를 진행합니다. 원격으로요.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나이스 맨 처음에 여기 원격이라고 뜨죠. 자, 이렇게 첫 화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나이스 시스템은 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거의 선생님들이 들어가니까 일정을 앞으로는 나이스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기타 일정 관리에서 여기서 등록을 해서 쓰시면 편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학사 일정 조회를 통해서 자 이게 학사 일정 조회를 해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수업일수 확보 계획표. 자 여기 보면 1학기에 자 여기 수업일수가 며칠이에요. 2학기에 며칠이에요. 이게 나왔죠. 지금 현재 이 테스트 서버 속에는 방학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수업일수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수업일수는요.
우리가 주 5일째니까 그 전에는 220일이었죠. 지금은 190일입니다. 190일을 2로 나누면 95일이죠. 그러면 1학기에도 95일 이상이 돼야 되고요. 2학기에도 95일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휴업일이 있었지만 어떤 그래서 일수 조정이 좀 있었죠. 그리고 하여튼 이 95일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 날짜의 최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치면 190일이 되죠. 학교생활기록부에 보면은 학생이 출석할 일수가 190일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학생은 188일밖에 안 되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냐면 전입생이라든지 편입생이라든지 복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적 변동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하고 그 수업 일수 자체가 다른 학생들이 있고요. 그 수업 일수가 190일이 넘지 않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학생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졸업을 할 때 수업 일수 3분의 2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충분히 그게 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업 시수 확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행사라든지 이거는 시간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자,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 이게 학년별로, 학기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 2, 3학년은 모두 2015 개정교육과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과목을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는요, 여기 숫자가 들어간 거는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보다 좀 많이 좀 쉬워졌지요. 그래서 만약에 독서를 우리가 단위수를 2단위를 합니다. 시수는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학기별로 등록이 됩니다. 저장을 하면 여기 독서가 2단위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옛날에는 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가 없기 때문에 그 2학기 거까지 하려면 2학기를 따로 두고 독서를 다시 2단위로 해서, 그래서 학기 단위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모든 게 학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수업 일수도 학기당 95일을 꼭 넘겨야만 되고요. 1단위에 현재는 17단위죠. 그 16단위로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도 확실하게 확보를 해줘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등록을 하고요. 교양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등록을 이 부분에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학교 정보에 보면 기준정보관리에서 조회를 해보면요, 일반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다 하고서 저장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에서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등록해서 이 전문교과가 여기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전문교과가 모든 교과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여기서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사무관리를 뭐 3단위를 배우겠어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는데, 물론 입력하면서 시수를 입력해도 됩니다. 17시간 하면은 여기 16으로 돼 있네, 그죠? 왜 이래? 거꾸로가 잘 안 되네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능력 단위로 많이 사용을 또 해서 능력 단위 모듈을 검색을 해서 여기 능력 단위 편성이 있죠. 잠깐만요. 이거. 자, 여기서 만약에 과목 찾아서 정보라다, 정보 조회를 하고, 자, 단위수 이 과목이 그 과목이 아닌 것 같네요. 근데 능력 단위 편성을 여기 체크해가지고 편성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쪽에서 쭉 등록을 하셔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 메뉴는 쓰지 마세요. 요 메뉴는 없는 메뉴랑 같이 인식을 하셔도 돼요. 지금 왜 이걸 안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수정하실 때는 과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편제명이 뭐 잘못됐다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되면 편제명부터 이렇게 해서 다시 뭐 수정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정을 위해서 여기 누르면 안 될 거예요. 누르면 위에서 하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메뉴가 필요 없는데 이 메뉴를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시간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배우는 과목을 다 등록을 해 줘야만 됩니다. 자, 학기별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등록부터 보겠습니다. 등록에 보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있죠. 창의적 체험 활동은요, 자, 요거를 뭐 단위로 입력하시는 학교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시간으로 입력을 해요. 지금 그 학교마다 교육계획서가 있을 거고요. 교육계획서에 보면 그 시간이 미리미리 아마 통계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쭉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요게 꼭 맞지를 않아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요거만 입력이 되고 나면 시간표를 짜게 되겠죠. 시간표에 이건 봉사활동 할 거예요, 동아리 활동할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전체 시간표를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시간표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한 그러한 활동 숫자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입력을 하려고 노력은 하시되 꼭 그렇게 맞아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교육과정은 특수 분야에 쓰는 거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창체는 일단 시간으로 입력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군 관리는요,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선택 과목은 하게 되면 만약에 이번 학기에 학생들이 뭐 34단위를 이수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34단위를 이게 쫙 맞춰서 보기 좋게 하는 역할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이스는요 앞으로 그 학점제를 염두에 두고 선택을 중심으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선택 과목군 관리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영재라고 하는 부분, 요것도 해당되는 부분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는 필요치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가 되면 아마 임계고등학교에 모두 학점제라는 게 아마 시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이스도 지능형 나이스로 바뀌어 있을 건데요. 학점제의 골자는요. 일단 학생들이 대학처럼 수강 신청을 해서 그 과목을 이수해가지고 뭐 204단위가 됐든 뭐 190단위가 됐든 그 단위를 이수해야 졸업을 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I라고 하는 그 성취도가 들어가 있어요. A, B, C, D, I. I는 다른 말로 하면 F학점이죠. 그럼 이 학생은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게 되고요. 학점이 부족하면 졸업이 불가능하게 되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과 어떤 사회적인 협의가 되어 있진 않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F학점의 기준이 내 수업 시간에 3분의 2를 출석하지 않은 학생, 그 다음에 성취 점수를 따졌을 때 40점,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 이럴 경우에는 I 학점을 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선생님들 권위가 조금 더 살 것 같고요.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수업이 잘 안 되는 반에 수업 때 애들이 좀 열심히 참여할 것 같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일단 그리고 담임 편성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교사를 편성할 텐데요. 일단 조회하고요. 자, 여기에 일단 담임 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없죠. 약간 불편하죠, 그죠?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제 넣으면은 담임이 바뀌게 되겠죠. 자, 거기에 보면은 이력 추가가 있고 오류 수정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잘못 들어갔어요 라고 하면 오류 수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선생님이 출산휴가 가셔가지고 B 선생님이 대신 담임을 잠시라도 하세요. 그러면 이력 추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력 추가인지 오류 수정인지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저장이 되면 나이스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담임의 권한이 자동으로 가는데 완전 자동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권한 관리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교장까지 승인 요청을 해서 결제를 득해야만 담임 권한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담임교사 편성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A 선생님이 담임을 하셨다가 휴직을 하셨어요. 출산휴가. B 선생님이 담임을 하셨습니다. 잠시. 다시 A 선생님이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담임을 몇 명을 입력해야 될까요? 담임을 3분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A, B, A 순으로 이렇게 계속 이력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학생이 반은 하나지만 한 반에 담임을 2분 넣고 싶어요.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요. 자, 선택을 해가지고 반복사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1반이 2개가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66번 선생님이 담임이지만 67번 선생님도 담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신규로 등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 담임 선생님이 2분이 되셨습니다. 자, 일단 뭐 조회해 보면 일반 담임 선생님 2분이 나오죠. 근데 담당 학생도 여기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2000 학생들이 왜 없네요? 잠깐만요. 일반인데 2020년. 이게 연도가 달라가지고 그러네요. 그죠? 다시요. 요거 2021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학생이 안 뜨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 학생이 뜨게 되면은요. 자, 여기서 요 학생은 이 선생님이 담임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뜨겠죠. 두 번째 선생님은 요 학생을 담임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담당 학생들을 담임별로 나누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담임을 두 분을 지내가는 학교가 거의 없지요. 왜냐면 그 학교적으로 좀 문제도 담임별로 생길 수도 있고 아이들도 뭐 관리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권장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 개설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이게 강의실은요, 기본적으로 반은 모두 강의실입니다. 강의실이고요. 그 반에 대한 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물반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주간 강의실 코드 생물 정렬 순서는 뭐 10 정도로 하고요.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요, 나이스 시스템에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숫자가 진하게 되어 있는 숫자가 있고요. 약간 진하지 않은 그러한 글자가 있죠. 진하게 되어 있는 글자는 필수 입력입니다. 진하게 되어 있는 글자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진하지 않은 부분은요, 입력해도 좋고 입력하지 않아도 좋은 부분입니다. 나이스 전체 시스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면 뭐 나름대로 이게 삭제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존치할 수도 있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반이라고 하는 강의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존재할 때는 강의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일반 과목 관리가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교과 배당입니다. 선생님들이 자, 과목 개설이라는 걸 통해서 61번 선생님은 국어를 1반, 2반, 여기 생물도 나와 있죠. 요거를 가리키십니다.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은 들어가요. 그 다음에 68번 선생님은 자, 수학을 생물반에서 가리키십니다. 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교과 배당입니다. 교과 배당. 교과 배당을 다 해야 시간표를 짜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교과 배당은 하게 되면 선생님들 권한이, 교과목 권한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교과목 권한도 교장까지, 학교장까지 결제를 득한 이후에 권한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개설 강좌는 자, 요거는 뭐 여러 반 개설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학교에서는 뭐 굳이 많이 하는 부분 아니고요. 수강학생 편성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 과목 등록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목을 등록을 다 해주시고 그 나중에 선택 과목일 경우에 조절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수준별 이동 수업은 강원도에서 하라고 하지 않죠. 거기다가 수준별 이동 수업까지 나이스에서 어떤 관리할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조에 내비두시고요. 학생별 수강은 편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020년 2021년으로 돼 있죠. 이거를 좀 고쳐보겠습니다. 2020년 2학기 교육과정
과목 개설, 학생별. 여기 수강 신청이 안 돼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위에 되어 있는 것은 수강 신청이 되어 있는 과목이고요. 아래 리스팅 되는 것은 수강 신청이 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미편성 과목을 클릭해서 위로 올려주면은요, 수강 신청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입생이 들어와요. 전입생이 들어오면, 전입생 수강 과목 편성은 자동적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잊고 사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수강 편성이 안 되면, 교과 담임 선생님이 그 출석부 출력했을 때 애가 사실은 안 보여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출석부를 출력해 쓰지 않고 그냥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출석부를 그냥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내가 수강 신청이 됐니 안 됐네 이 사실을 잊고 사셔요. 그러다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면 그 학생의 OMR 카드가 들어있죠. 그럼 그 학생 OMR 자료를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애가 수강 신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 이관이 안 됩니다. 그때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하지만 학생이 전입 오거나 편입 오거나 복학했을 경우에 반드시 학생별 수강 과목 편성으로 해서 이 아이가 듣는 과목을 편성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과목별 강의실별 시스 누계를, 이거는 이제 학기 초 업무는 아니죠. 학기 끝날 때 반드시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17시간이기 때문에 17시간 이수를 해야만 이수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17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감사 나오신 분이 이름을 적어가요.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김경고, 박주희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불러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17시간이 안 되면 이 학생은 ABCD를 받으면 안 되는 학생이에요. 왜냐면 그 과목을 이수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매우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상황은 그렇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표를 짜셔야 됩니다. 시간표를 짜야 되는데요. 일단 기초 시간표를 짜야죠. 자, 이게 교과 배당이 제대로 돼 있고 선생님들이 그 제대로 돼 있으면 여기 리스팅이 뜰 건데요. 그 나이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OMR 리딩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선생님 시험을 보면은 나이스에도 직접 OMR 리딩을 하지 않지요. 그죠? 그리고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리딩을 해서 그 결과물만 업로드합니다. 불편하죠. 아마 지능형 나이스에서는 OMR이 나이스 안에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OMR 리더 기종이 너무나 많고 또 이제 그 상황이 많이 달라서 그거를 못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게 들어올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간표 짜는 프로그램입니다. 옛날에는 시간표 짜는 프로그램이 나이스 안에 있었어요. 근데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왜 없앴어요? 그랬더니 시간표 짜는 프로그램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게 시스템의 부하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운영하다 보면 어떤 그 시스템 과부하가 많이 걸려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시스템 부하가 많이 걸리면 시스템을 돈 들여 증설을 해서 선생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능형 시스템 속에서는 아마 시간표 짜는 프로그램이 들어올 텐데 현재는 시간표를 여기서 못 짜요. 그래서 이제
외부 프로그램을 써서 시간표를 짜서 기초 시간표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하나하나 시간표 짜는 거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뭐 둘 중에 어느 방법을 쓰셔도 상관이 없으나 기초 시간표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 시간표가 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업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시간만 짜고 검증 및 반영을 통해야만 그래야만 실질적인 시간표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증 및 반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써져 있기 때문에 뭐 검증이 없겠죠. 그러면 2020년 2학기에 2학기이기 때문에 이게 없었네. 아까 1학기는 있었을 텐데 자료가 다시 볼까요? 긴 연도 학기를 1학기로 좀 돌리겠습니다. 저장하고 교육과정에서 시간표 관리 1학년 이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표를 짜는데 여기 단위하고 적용이 있죠. 만약에 토요일은 수업이 없지만 2부를 한 번 더 수업을 집어넣고 나면 여기 단위는 1인데 적용이 2가 돼 있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요 두 분이 같은 과목을 단위수가 같은 거 있을까? 요 두 분이 같은 과목을 가리키는데 이분이 1시간 가리키고 이분이 1시간 가리켜요. 그러면 적용만 1시간으로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같은 반을 두 분이 1시간씩 나눠서 같은 과목인데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 시간표를 작성을 하셔서 검증 및 반영을 하게 되면 아마 오류가 많이 나오겠죠. 테스트 써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검증이 마친 다음에 1학기에 주간에 학년 반을 선택을 하고 3월 2일서부터 3월 31일까지 반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반영을 누르면 실질적 아이들이 전체를 해서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이게 왜 이래 2월달이 아니라 3월달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3월 31일 이 반영을 2021년에 돼 있네요. 자, 반영이 되는데 반영이 돼야만 실제로 전체 시간표 관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전체 시간표 오늘은 수업이 없죠. 오늘 2020인데 2020년을 바꿔야 되겠네. 2020년 4월 정도로 볼까요? 강의실만 나오고 하여튼 수업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수업 교체라든지 여기 수업 교체 있죠. 또 행사 또는 수업 추가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결보강이 안 나온 것은 여기 비어 있기 때문에 결보강이 안 나온 거고요. 결보강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결강이라고 하면 결보강은요 같은 과목 내에서만 존재합니다. 국어 선생님이 출장 가셨어요. 다른 국어 선생님이 수업하셨으면 결보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수학 선생님 들어갔어요. 이건 결보강 아니에요. 수업 교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17시간 이수하는데 그게 카운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뭐 진로, 동아리, 봉사 이런 거는 그때마다 여기서 이제 수정해 가지고 쓰시면 시수가 잡힐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그 학생 생활에서 뭔가를 이제 통계를 잡고 입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출결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부지런하셔야 돼요. 담임 선생님이 출결을 먼저 처리를 하고 나중에 뭐 학생 생활에서 무슨 뭐 봉사활동 어떤 그거를 진행을 하면 결석생이 결석생으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출결이 늦게 처리가 되고 봉사가 먼저 처리가 되면 결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한 걸로 인식이 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담임 선생님들이 일출결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학교마다 일출결 관리 힘들다 그래가지고 월출결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시스템 관리를 잠깐만 볼게요. 자, 일단은 발령전 임시교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시간표도 짜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돼요. 선생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사용자명으로 검색을 해서 그분을 가져오셔야 돼요. 가져오시고 나서는 뭐 나름대로 여기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권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권한은 쌓여져 가는 권한이기 때문에 학기 초가 되면 권한을 초기화하고 다 지워내고 새로 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과거에 있는 권한이 계속 남아있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은 중간관리자나 기관관리자 있죠. 그 두 분은 반드시 결제를 맡아놔야 돼요. 내부 결제로. 그래서 보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권한은 중간관리자나 기관관리자를 최소한으로 두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권한 되게 복잡하지만 권한 주실 때는 여기서만 하세요. 사용자 권한 관리에서 개인별 권한 등록만 알고 계셔도 권한 주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나이 시스템이 권한이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8666 이 아이디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여튼 교사를 찾아서 조회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안 보이는데, 자 여기 등록 버튼이 있고 여기서 개인별로 권한을 선생님들에게 주시면 돼요. 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주시고 싶으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단위 업무 관리부터 시작해요. 단위 업무에서 단위 업무를 하나를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위 업무별 페이지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은 페이지 권한이 있고 자료 권한이 있습니다. 페이지 권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메뉴 보이는 거예요. 이 화면 보이는 게 페이지 권한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등록 주기도 아무것도 없죠. 이건 자료 권한이 없는 거예요. 화면이 안 보이는 건 페이지 권한이 없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검색이 한다는 건 자료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페이지 권한을 여기다가 등록해 줘야 됩니다. 시스템에서 권한 관리에서 단위 업무 일단 하시고요. 업무별 페이지 권한 등록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그룹 관리에 가셔가지고 사용자 그룹별 단위 업무 등록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위 업무별 사용자 그룹 등록까지 하시면 여기서 쓴 명칭이 권한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 권한을 개인별 권한 관리에서 주실 수가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좀 이렇게 쭉 같이 보면서 하면은 편할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게 잘 안 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나에서 자문단이 고등학교 5분 계시거든요. 이 업무포털 초기 화면에 오른쪽에 보면은 연락처들이 있어요. 그런 분 많이 활용해서 어떤 연락을 해주시고, 강의를 마치면서 행정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